화요일 저녁이었다. 박지환은 언제나처럼 7시 10분 전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삑삑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맛있는 냄새도 사람 사는 집 특유의 생활 냄새도 없었다. 오직 어제 뿌린 섬유탈 취재의 인공적인 라일락 향만이 희미하게 감돌 뿐이었다. 경기도 일산의 34평 아파트. 결혼 25년 차인 그와 아내 김은주의 공간은 언제나 그랬다.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하고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지만 그만큼 차갑고 비어 있었다. 왔어요. 소파에 앉아 막장 드라마를 보던 아내 은주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도 궁금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역할극의 정해진 대사 같았다. 저녁은 차려놨어. 씻고 와서 먹어. 지환은 대답 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침실로 향했다. 옷을 갈아입고 세면대에서 기계적으로 손과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는 55살의 남자가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관자놀이, 피곤에 지쳐 퀭한 눈, 굳게 담은 입술, 건설회사의 성실한 부장이자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회적 역할이 그의 얼굴의 갑옷처럼 단단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갑옷 안에 진짜 박지환은 어디로 갔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식탁에는 4가지 반찬과 김치찌개가 단정하게 차려져 있었다. 아내의 음식 솜씨는 훌륭했지만 지환은 언제나 모래를 씹는 기분으로 밥을 먹었다. 그들의 식탁에는 대화가 없었다. 오직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TV 소리와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다. 한때는 그들도 뜨거웠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 불같이 사랑했고 결혼 후에는 아웅다웅 싸우면서도 서로를 의지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 대학에 가고 마침내 독립하기까지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의 사랑은 닳고 닳아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껍데기와 서로에 대한 희미한 의무감뿐이었다. 식사를 마친 지환이 소파 한쪽 구석에 앉자 은주가 과일 접시를 들고 와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드라마의 다음 회차 예고편에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치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세워와. 당분간 우리 집에 좀 있어야겠어. 지환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추었다. 서아. 아내의 19살 어린 여동생. 그의 처제 김서아였다. 결혼식 때 철없이 웃던 모습과 명절 때 가끔 마주치던 앳된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녀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6년 전쯤 들었고 작년에는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건너들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에게 김서아는 그저 아내의 가족이라는 명부에 이름만 올라있는 희미하고 먼 존재일 뿐이었다. 갑자기 왜 이혼하고 혼자 고생하다가 이번에 이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나 봐. 근데 집이 아직 안 나와서 한두 달만 신세지겠다고 하네. 오갈 데도 없는 애인데. 언니인 내가 거둬야지 별 수 있나.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것은 질문이나 상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다. 지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에서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아내의 몫이었고 그는 그 결정에 묵묵히 따르는 역할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귀찮음과 약간의 불편함. 그가 느낀 감정은 딱 그 정도였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파문이 머지않아 자신의 무미건조한 삶을 통째로 뒤흔들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줄은. 사흘 후 초인종이 울렸다. 은주가 현관문을 열자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든 여자가 서 있었다. 지화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녀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그의 기억 속에 있던 김서아는 그곳에 없었다. 촌스러운 파마머리에 수줍음 많던 그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목선이 드러나는 세련된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래서 더 깊은 눈매와 오뚝한 콧날이 돋보였다. 몸에 딱 붙지 않는 하얀 셔츠와 청바지.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가녀린 몸 서은과 성숙한 분위기는 옷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 27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세월을 겪어낸 사람 특유의 그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꺼지지 않은 위태로운 생명력이 공존하는 이상하고도 매혹적인 눈이었다. 언니,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그녀는 은주와 짧은 포옹을 나눈 뒤 거실에 서 있는 지환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다. 형부,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내려앉는 순간 지화는 목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대답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서아가 함께 앉았다. 그녀의 등장으로 25년간 이어져 온 둘만의 침묵은 깨졌지만 그 자리에는 더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가 흘렀다. 은주는 주로 혼자 말을 했고 서아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지화는 평소보다 더 빠르게 식사를 마쳤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맞은편에 앉은 서아에게 쏠려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 음식을 씹을 때 작게 움직이는 입술, 가끔씩 자신을 향하는 알 수 없는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식사가 끝나고 은주와 서아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지화는 서재로 도망치듯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지만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 그녀는 그저 아내의 동생, 처제일 뿐인데, 수많은 친척 중 한 명일 뿐인데, 왜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평온한 일상에 돌을 던진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느끼는 일시적인 불편함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고 또 타일렀다. 며칠이 지났다. 서아는
빈 방 하나를 자신의 공간으로 꾸몄다. 그녀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느라 바쁜 모양이었다. 덕분에 지화는 그녀와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안도했다. 이대로 시간이 흘러 그녀가 다시 자신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바람을 비웃었다. 그날은 지환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없어 모처럼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서아였다. 그녀의 손에는 장을 본 듯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세화 씨도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겨졌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에게서는 비누 향기가 났다. 지화는 숨을 참았다. 그때 그녀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사과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어머. 그녀가 당황하며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셔츠 단추 사이로 하얀 속살이 언뜻 보였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이미지는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그의 망막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여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과를 주워 그녀에게 건넸다. 고마워요, 형부.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해맑게 웃으며 사과를 받아들었다. 그 순수한 미소가 지환에게는 더 큰 죄책감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는 자신이 역겨웠다. 아내의 동생에게. 그것도 오갈 데 없어 신세를 지고 있는 가여운 처제에게 순간적으로나마 더러운 욕망을 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혐오스러웠다. 그는 찬물로 샤워를 했다. 하지만 뜨거워진 몸과 마음은 좀처럼 식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실에서는 은은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고 있었다. 주방에는 서아가 서 있었다. 언니가 오늘 동창회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형부 배고프실까 봐.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가정적이어서. 지화는 순간 이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 그녀와 자신이 함께 사는 공간인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그녀와 단둘이 식사를 했다. 그리고 그 식사는 지옥 같아졌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밥만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다. 그의 심장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위험하다. 이 여자, 위험하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흔들리고 있는 나 자신은 더 위험하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도망치듯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형부. 그는 걸음을 멈췄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금방 나갈게요. 그녀의 나약한 모습은 그의 죄책감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는 문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예감했다.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금지된 손님은 이미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내쫓을 힘이 없었다. 그녀가 온 뒤로. 박지환의 집은 더 이상 그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무대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품은 전장이 되었다. 그는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 집의 진짜 불청객은 처음부터 그 자신이었는지도 몰랐다. 서아와의 불편한 동거는 며칠 동안 이어졌다. 지환은 철저하게 그녀를 피했다. 그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오지 않았다. 회사 근처 도서관에 들러 의미 없이 책장을 넘기거나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시간을 죽였다. 어떻게든 그녀와 단둘이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거실에 머무는 대신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를 보는 척했다. 저녁 식사는 언제나 아내가 함께 있는 시간에만 했고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이런 행동을 아내 은주는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는 무심했으니까. 하지만 서아는 그의 의도적인 회피를 분명히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듯 집안에서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방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 새어 나오지 않았고 그가 거실에 있을 때면 그녀는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사려 깊은 행동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배려가 그의 죄책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늦게 퇴근했다. 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거실과 안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아내와 서아는 이미 잠든 모양이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집 안으로 들어섰다. 온 집안이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오직 낡은 냉장고가 웅궁거리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지독한 갈증을 느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찬물 한 컵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타는 듯한 갈증과 함께 하루 종일 그를 짓눌렀던 긴장감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가 한 컵을 더 마시기 위해 정수기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였다. 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식탁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처럼 서아 씨.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그녀의 얼굴 반쪽을 비췄다. 김서아였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왜 안 자고 있었어요? 지환은 당황하며 물었다. 잠이 안 와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낮고 축축했다. 형부는 오늘 많이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네.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화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그는 빈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와서 박혔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제가 와서 많이 불편하시죠?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직설적이어서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이 상처받은 듯 슬프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눈치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형부가 저 피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의 부정은 힘이 없었다. 괜찮아요. 제가 죄송하죠. 신세지는 주제에 폐만 끼치고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서글퍼 보여. 지화는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다. 오랜만에 따뜻한 집에 온 기분이었는데 제가 그 온기를 깨뜨리고 있는 것 같네요. 따뜻한 집. 그녀의 그 한마디가 지환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다. 이 집이 따뜻하다고 언제부터 그에게 이 집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어쩌면 이 집의 온도를 차갑게 만든 것은 그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여긴 이제 서아 씨 집이기도 하니까 편하게 있어요. 그의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형부. 그날 밤 지화는 잠을 설쳤다.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그녀의 슬픈 눈빛과 따뜻한 집이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위험한 여자가 아닌 상처받은 영혼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연민은 욕망보다 훨씬 더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며칠 후 사건이 터졌다. 그날은 아내 은주가 계모임 때문에 외출한 금요일 오후였다. 지화는 모처럼 일찍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 안에서는 경쾌한 TV 소리가 들려왔다. 서아가 소파에 앉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에 담요를 덮고 손에는 귤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형부,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녀는 그를 보고 반갑게 웃었다. 며칠 전 밤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었다. 네.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언니는 아직 안 들어왔고요. 언니 오늘 늦는다고 했어요. 저녁 드셨어요. 뭐 차려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밖에서 간단히 먹고 왔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어 소파 팔걸이에 걸치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다. TV에서는 인기 개그맨이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나와 사람들을 웃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화는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서아와의 간격이 생각보다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소파 쿠션이 꺼지면서 두 사람의 몸이 미세하게 맞닿았다. 그녀의 천과 은은한 비누 향기가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때 서아가 그에게 귤 하나를 건넸다. 형부, 귤 드세요. 새로 나온 품종인데 엄청 달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는 귤을 받아들었다. 그때 그녀의 손등이 그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그 순간. 지화는 마치 강한 전류에 감전된 듯
온몸이 굳었다. 그는 황급히 팔을 움직여 거리를 두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형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괜히 목을 가다듬고 귤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날뛰고 있었다. 형부, 예전엔 저 많이 귀찮아 하셨잖아요. 서아가 TV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랬었나? 네. 대학생 때만 해도 저만 오면 괜히 짜증 내시고 말도 안 거셨으면서.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많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귤껍질을 벗기는 손가락에 점점 힘이 들어갔다. 이혼하고 나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형부가 저한테 보이지 않는 선을 딱 긋고 계신 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 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편하고요. 그녀는 그를 보며 예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의 지화는 묘하게 숨이 막혔다. 선. 보이지 않는 선. 내가 그 선을 안 긋고 있는 건가? 아니.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사적으로 그 선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가 다시 몸을 움직이며 그의 쪽으로 살짝 기댔다. 이번에는 명백한 접촉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팔에 부드럽게 닿았다. 세화야.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형부.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하지만 온 신경을 그녀에게 집중하며 말했다. 앞으로는 소파에 이렇게 바싹 앉지는 마. 네. 불편하잖아. 나도. 너도. 그는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하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한 채 말했다. 나는 네 형부고 너는 내 처제야. 잊지 마. 말은 그렇게 내뱉었지만 그의 심장은 폭발할 것 같았다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했다. 서아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움직여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거실에는 다시 TV 속 개그맨의 과장된 웃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소리는 두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방금 지훈이 그어버린 날카로운 선과 그 선을 넘어 흐르는 위험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지훈은 손에 든 귤을 터질 듯이 움켜쥐었다. 상큼한 귤 향기가 그의 죄책감처럼 코끝을 찔렀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그은 그 선이 오히려 그 안에는 여행을 떠났다.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하는 2박 3일의 제주도 여행이었다. 지화는 현관문 앞에서 캐리어를 끄는 아내에게 무심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다녀올게. 서아 잘 챙기고. 알았어. 잘 다녀와. 철케어. 문이 닫히는 순간 집 안의 공기가 변했다. 25년간 익숙했던 아내의 존재감이 사라지자 집은 거대하고 낯선 공간이 되었다. 지화는 처음에는 해방감을 느꼈다. 잔소리도. 무심한 눈빛도 없는 자유. 하지만 그 해방감은 아주 잠시였다. 그는 곧 깨달았다. 이제 이 거대한 공간에 자신과 김서아, 단둘만 남겨졌다는 사실을. 해방감은 이내 불안감으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기대감으로 변해갔다.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다.
두 사람은 마치 집에 없는 사람처럼 서로를 피했다. 지화는 퇴근 후 곧장 서재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서아는 방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기척조차 없었다. 저녁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해결했다. 지화는 컵라면으로, 서아는 간단한 샐러드로. 집 안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차라리 아내의 무관심이 그리울 지경이었다. 문제는 둘째 날 밤에 일어났다. 그날도 지화는 서재에 틀어박혀 의미 없는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방문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기척이 그의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다.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절실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스탠드 조명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소파 위에는 서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평소의 단정한 셔츠 차림이 아닌, 몸의 곡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얇은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갓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향긋한 샴푸 냄새가 풍겨왔다. 아, 형부, 아직 안 주무셨어요? 그녀는 책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화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일이 좀 남아서. 서아 씨는요? 저는 잠이 안 와서요. 혹시 와인 한 잔 하실래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과 잔 2개를 가리켰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준비였다. 아니요. 나는 그냥 맥주 마시겠습니다. 지화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냉장고로 향했다. 그의 등 뒤에서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혼자 마시면 재미없는데 오늘 밤은 유난히 길고 조용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외로움의 색채가 묻어 있었다. 지화는 맥주캔을 든 채 잠시 망설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녀를 외면하고 방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는 안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지난밤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그녀의 슬픈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서아는 말없이 일어나 거실의 메인 조명을 껐다. 방 안은 스탠드의 은은한 주황색 불빛으로만 채워졌다. 그녀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고 잔잔한 재즈 음악을 틀었다. 챗 베이커의 쓸쓸한 트럼펫 소리가 밤의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테이블 위 작은 향초에 불을 붙였다. 샌다루드의 이국적이고 관능적인 향이 피어올랐다. 평범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낯설고도 은밀한 공간으로 변했다. 지화는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 올라선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 연극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눈앞의 저 여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아는 우아한 손길로 와인을 따랐다. 루비처럼 붉은 액체가 투명한 크리스탈 잔 속에서 찰랑거렸다. 그녀는 잔 하나를 그에게 내밀었다. 딱 한 잔만요. 제가 오늘 좀 외로워서 그래요. 그녀는 외롭다는 말을 무기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지화는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마지못해 잔을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형부.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 또다시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의 가운 자락이 그의 바지에 스쳤다.
그는 몸을 움찔하며 최대한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서연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우리는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는 게 좋잖아. 그의 말에 그녀는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혀왔다. 이 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형부가 선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뭐라고? 형부는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강한 분이시고요.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형부가 중심을 잡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형부 앞에서 더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교묘했다. 그것은 칭찬의 형식을 띤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다. 그녀는 그를 좋고 강한 사람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그 틀을 깨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는 암시를 던지고 있었다. 이제 그가 그녀를 밀어내면 그는 그녀의 믿음을 배신하는 나쁜 남자가 되는 것이고 그녀를 받아들이면 스스로의 신념을 저버리는 나약한 남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가 힘겹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맞아요. 서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의 귓가의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했다. 근데 형부, 사람이란 게 믿고 기대는 것보다 느끼고 설레는 쪽으로 더 쉽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주 잘 알거든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지화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주변에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흔적들이 가득했다. 잔잔한 재즈 음악, 흔들리는 촛불, 관능적인 향기,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와인. 모든 것이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씁쓸하고도 달콤한 액체가 그의 목을 타고 흘러내려 속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이게 시험인가? 그녀는 나를 밀어내길 원하는 걸까? 아니면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걸까? 그의 시선은 그녀의 닫힌 방문에 고정되었다. 저 문 너머에 그녀가 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 모든 것은 끝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욕망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안 돼. 그녀는 내 처제야. 아내를 배신하는 짓이야. 이성의 목소리가 외쳤다. 하지만 욕망은 더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아내는 없어. 아무도 모를 거야. 너도 외롭잖아. 저 문 너머에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어. 그는 괴로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 찬물을 몇 컵이나 들이켰다. 하지만 아무리 식히려 해도 그의 속은 이미 너무 뜨거워져 있었다. 그녀가 지핀 불길이 그의 온몸으로 번져 나가고 있었다. 그는 거실을 몇 번이고 서성였다. 마치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시간은 흐르지 않고 밤의 정적은 그의 심장 소리를 더욱 크게 증폭시켰다. 결국 그는 자신의 방문 앞이 아닌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문고리를 잡아야 할까?
아니면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돌아서야 할까? 그의 손이 허공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수십 번, 수백 번의 망설임.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25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의 견고한 세계가 지금 이 얇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인생 최악의 그리고 가장 달콤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몇 번이고 길을 잃었다.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으려는 의지와 이대로 돌아서야 한다는 이성이 그의 몸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 그의 등 뒤에서는 챗 베이커의 쓸쓸한 트럼펫 소리가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굳게 닫힌 문이 그의 마지막 양심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안에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5년간 함께 살아온 여자. 이제는 사랑보다 익숙함과 의무감으로 곁을 지키는 여자. 그녀를 배신하는 것이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돌아서자. 지금 돌아서면 아직 늦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텅 빈 집, 텅 빈 식탁, 텅 빈 침대, 수십 년간. 그를 좀먹어온 그 거대한 공허. 그는 저 문 너머에 그 공허를 채워줄 온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령 그것이 금지된 온기라 할지라도 그는 지금 그 온기가 절실했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과 싸우는 것을 포기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아주 작게, 단 2번, 똑똑! 그 소리는 칠흑 같은 정적 속에서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곧 안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든 건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 그가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그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고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며 그가 들어올 길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초대였다. 지화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방은 집 안의 다른 공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은주의 취향대로 꾸며진 거실의 차가운 미니멀리즘과는 달리 그녀의 방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듯한 작은 수채화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문학과 예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침대 옆 작은 협탁 위에는 부드러운 불빛의 스탠드가 켜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그녀의 채취와 로즈마리 향이 은은하게 섞여 감돌았다. 이곳은 그녀의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공간이었다. 문이 닫히자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방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지화는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방을 뛰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앉아요. 형부. 서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며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다. 지화는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녀가 시키는 대로 침대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매트리스가 그의 무게에 작게 출렁겼다. 힘들어 보여요. 그녀가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니긴요.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저를 향한 마음까지.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지화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위선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서아 씨도 알잖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자조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나를 막아달라는, 이 위험한 불장난을 멈춰 달라는 애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이상한 생각, 혼자만 하시는 걸까요? 그녀는 그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짙은 밤의 색을 닮은 그녀의 눈동자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눈동자 안에는 그가 품었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욕망과 외로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금지된 감정의 공범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서아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확인사살하듯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뺨에 와닿았다. 형부가 먼저 손잡으면 저는 안 뿌리칠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마지막 이성에 댐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박지환 부장이 아니었고 김은주의 남편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 앞에서 발가벗겨진 욕망에 사로잡힌 한 마리의 수컷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의 가녀린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손가락을 얽어잡자 짜릿한 전율이 그의 팔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들었다. 서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안도와 슬픔, 그리고 미묘한 승리감이 뒤섞인 복잡한 미소였다. 지화는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순순히 그의 몸에 기대왔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턱을 감싸고 그녀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었다. 첫 키스는 와인 맛이 났다. 씁쓸하고도 달콤했다. 그것은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외로움을 나누는 서툴고도 절박한 입맞춤이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서 짠맛을 느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두 사람의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다.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키스였다. 형부와 처제라는 사회적 금기, 아내에 대한 배신감,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모든 것이 키스 한 번에 녹아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소리, 그리고 서로의 타액이 섞이는 질척한 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침대 위로 옮겼다. 그녀의 실크 가운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벗겨지고 달빛을 받아 빛나는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그는 경외감에 휩싸여 잠시 그녀의 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겹쳤다. 세어아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더 이상 처제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의 속삭임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날 밤 그들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처음으로 서로의 천을 확인한 밤, 조심스러운 입맞춤, 천천히 열리는 셔츠 단추, 그리고 나직한 숨소리들. 모든 것이 아름다우면서도 끔찍할 정도로 황홀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었다. 설령 그 구원의 끝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천국이었다. 창밖에서는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박지환의 마른 우물에 김서아라는 금지된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는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홍수가 될 것이었다. 눈을 떴을 때 창문 틈으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천장의 무늬, 벽에 걸린 그림, 공기 중에 떠도는 향기까지 이곳은 그의 방이 아니었다. 박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옆에는 한 여자가 새근새근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김서아였다. 하얀 이불 밖으로 드러난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와 부드러운 목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우윳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평온하고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게 현실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누군가 물었다. 지난밤의 기억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 부드러운 살결, 애절한 신음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황홀경. 그는 자신의 몸에 선명하게 새겨진 쾌락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쾌락의 잔해를 비집고 차가운 공포가 그의 심장을 덮쳤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마치 범행 현장에서 깨어난 범인처럼 사지가 굳어버렸다. 아내는 여행 중이고 집에는 나와 처제 단둘,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밤을 지나버렸다. 죄책감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잠든 그녀가 깰까봐 작은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발꿈치를 들고 움직였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옷을 허둥지둥 챙겨 입었다. 마치 불이 난 집에서 탈출하는 사람처럼. 그는 마지막으로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계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가 어쩐지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는 서둘러 방문을 열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샤워기 물을 가장 차갑게 틀고 그 아래에 섰다.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그의 몸을 때렸지만 그의 죄책감과 더러운 욕망은 씻겨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밤의 감각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날 뿐이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그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시간은 아침 8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토요일이었다.
그리고 아내는 없었다. 그에게는 이 길고 끔찍한 주말을 그녀와 단둘이 이 집에서 보내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서아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그의 헐렁한 와이셔츠에 가벼운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젯밤 그가 벗어던졌던 바로 그 셔츠였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연인처럼 보였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지화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굳게 다물었다. 서아는 익숙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집 안가득 원두의 고소한 향이 퍼져나갔다. 커피 드실래요,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순간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그는 그녀의 태연함이 무서웠다. 서아는 커피 2잔을 들고 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젯밤 후회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후회하냐고 당연히 후회했다. 자신의 평온했던 삶을, 아내와의 신의를,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금기를 깨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후회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다는 감각. 한 여자에게 온전한 남자로 받아들여졌던 그 황홀한 순간을 그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대답이었다. 그녀는 그런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전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형부가 먼저 손을 잡았고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억지였던 것도 실수였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말은 그의 마지막 퇴로를 막아버렸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2 사람의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는 확인 사살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이 더 무섭게 들렸다. 그렇다고 이 관계가 계속돼도 되는 건 아니야. 그가 힘겹게 내뱉었다. 그건 형부가 정하세요. 서아는 그렇게 말하곤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는 그에게 등을 보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는 괜찮아요? 어떤 결정이든.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버렸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의 굴레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결코 이 관계를 먼저 끝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하루 종일 지화는 지옥을 경험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서아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서아에게 우리 그만하자는 문자를 쓰다가도 차마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는 두려웠다. 이 관계를 끝냈을 때 다시 찾아올 그 지독한 공허와 외로움이. 밤이 되었다. 아내가 없는 집의 2번째 밤. 그는 자신의 침실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가 있다는 사실이 그의 온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어젯밤의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그의 몸과 마음을 파고들었다. 결국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괴로웠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홀린 듯 다시 그녀의 방문 앞에 섰다.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였다. 하지만 어젯밤의 망설임은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문은 곧바로 열렸다. 그녀는 그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 그녀의 깊은 한숨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고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서로를 품었다. 어젯밤보다 더 깊게, 더 뜨겁게, 그리고 더 위험하게. 첫날 밤이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는 서툰 탐색전이었다면 둘째 날 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탐닉하는 파멸의 서곡이었다. 그녀가 그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사랑 아니어도 돼요.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지금 이 순간 저만 바라봐 주세요. 형부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드릴게요.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모든 망설임을 내려놓았다.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고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그녀의 말처럼 오직 그녀만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그녀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지독하게 외롭고 공허했던 박지환은 죽고 한 여자의 몸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돌아왔다. 지환과 서아는 밤새 흔적을 지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지환은 아내의 짐을 들어주었고 서아는 아내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어머, 우리 서아. 형부랑 둘이 있으면서 집 잘 봤네. 고마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지환의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발밑에서 지옥의 문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아내가 돌아왔다. 제주도의 따스한 햇살을 받고 온 듯.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생기 있어 보였다. 어머, 우리 서아. 형부랑 둘이 있으면서 집 잘 봤네. 고마워. 은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아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했다.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언니야말로 피곤하겠다.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며 살갑게 대했다. 지환은 그들의 뒤에 서서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캐리어를 들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이었다. 행복한 가정을 연기하는 세 명의 배우.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각자 다른 생각과 비밀을 품고 있었다. 아내가 돌아오자 집 안의 공기는 다시 원래의 온도를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평화일 뿐이었다. 지환에게 집은 이제 거대한 지뢰밭과도 같았다. 아내의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시선이 그에게는 자신과 서아의 비밀을 캐내려는 예리한 탐침처럼 느껴졌다. 그는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은주는 여행지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누구와 싸웠네. 누가 술에 취해 진상을 부렸네 하는. 지환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온 신경은 서아에게 쏠려 있었다. 서아는 완벽한 여동생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었고 지환의 밥그릇이 비자 말없이 반찬을 올려주기도 했다. 그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아에 좋은 자매와 자상한 처제라고 생각할 터였다. 하지만 지환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 위험한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근데 서아야, 은주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물었다. 며칠 전에 네가 형부 방 이불을 왜 바깥에 널어놨어? 내가 제일 아끼는 구스 이불 말이야. 먼지 타게. 그 순간 지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밥을 씹던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망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하지만 서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 이불 내가 잠깐 형부 방에 들어갔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나 봐. 이불이 좀 눅눅한 것 같아서 형부 건강 생각해서 내가 햇볕에 잠깐 말려드렸어. 언니가 아끼는 건 줄은 몰랐네. 미안.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말투, 표정, 심지어 미안해하는 기세까지 지환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머, 그랬어. 괜히 나만 속 좁은 언니 됐네. 잘했어. 우리 서아가 형부 생각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은주는 서아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 듯 했다. 그녀는 웃으며 다시 수저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지환을 향해 스쳐 지나가는 아주 찰나의 순간. 지환은 보았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아주 희미하고도 날카로운 의심의 빛을. 그녀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속아주는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지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의 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공포와 서아의 대담하고 치밀한 모습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다음 날 오후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집에는 다시 그와 서아 단둘만 남았다. 지환은 서재에서 책을 읽는 척하던 서아를 거실로 불러냈다. 너 어제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는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다그쳤다. 무슨 짓? 서아는 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이불 말이야 하마터면 다 들킬 뻔했잖아. 그래서 들켰어. 그녀의 반문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형부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당황하니까 언니가 더 의심하는 거야. 내가 알아서 다 대처할 테니. 형부는 그냥 가만히 계셔. 평소처럼.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지휘관처럼 말했다. 지환은 어이가 없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그를 나무라고 있었다. 세어아야, 우리 이제 정말 위험해. 여기서 멈춰야 해. 그가 진심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서아는 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부드럽게 매만지며 속삭였다. 멈추자고 이제 와서.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그럼 어젯밤? 언니가 옆방에 자고 있는데도 내 방 문을 두드렸던 건 뭔데? 그건 형부 의지가 아니었나. 이제 와서 멈추면 형부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는 형부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독화살과도 같았다. 그렇다. 그는 견딜 수 없었다. 이미 그녀가 주는 쾌락과 위안에 중독되어 버렸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고 자신의 쪽으로 살짝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얼굴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이제 공범이야. 형부. 같이 가거나, 같이 무너지거나 선택은 없어.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화는 그 눈빛에 압도당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공범일 뿐이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냥 나만 믿어. 서아는 그의 입술에 아주 가볍게 입을 맞추고는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홀로 남은 지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와도 같았다.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더 그의 온몸을 옥죄어올 뿐이었다. 아내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물리적인 존재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완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죄책감의 그림자였고 그들의 모든 비밀스러운 순간을 덮쳐오는 의심의 그림자였다. 한때 그들의 은밀한 안식처였던 이 집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설치된 숨 막히는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시한폭탄의 시간을 조절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집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더 이상 폭탄은 숨겨져 있지 않았다. 모두가 그 존재를 알았지만 아무도 먼저 터뜨리려 하지 않을 뿐이었다. 아내 은주는 남편의 외도를 직감한 여자의 날카로운 감으로 혹은 그저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동반자에 대한 익숙함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아의 거짓말에 속아주는 척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지환과 서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무기는 침묵과 일상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TV를 보다가 불륜을 다루는 드라마가 나오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던졌다. 쯧쯧 저렇게들 살고 싶을까. 잠깐의 감정 때문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짐승도 아니고 그 말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 칼날은 명백히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을 겨냥하고 있었다. 지화는 밥을 씹다 말고 사례가 들렸고 서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러게 말이야. 언니라며 맞장구를 쳤다. 그 뻔뻔함에 지환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은주는 지환에게 유난히 살갑게 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저녁이면 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그 다정함은 그러나 온기가 없는 독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곁에 머물며
그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통화 목록을 훔쳐 보았고 그의 옷에 낯선 향수가 묻어있지 않은지 내매를 맡았다. 지화는 아내가 만들어 놓은 투명한 감옥에 갇혀 질식할 것 같았다. 그들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아내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던 지화는 잠시 바람을 쐬러 베란다로 나갔다. 아파트 화단.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다. 서아였다.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나와 하염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처연하고 외로워 보여.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해요, 여보?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은주가 유령처럼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아니,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서아도 잠이 안 오나 보네. 요즘 부쩍 힘들어 보여. 당신이 형부로서 좀 챙겨줘요. 말동무도 해주고.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자상한 언니의 말이었지만 그 눈빛은 내 놈들 수작. 내가 모를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었다. 지화는 알았다. 이것은 허락이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결정타는 그 주말에 터졌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지루한 주말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그때 은주가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지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보. 왜? 당신. 요즘 서연이랑 눈 안 마주치더라. 지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는 안 그랬잖아.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꼭 죄 지은 사람처럼 말이야. 그녀의 관찰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당황한 그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그녀는 시선을 서아에게로 돌렸다. 너도 마찬가지야. 서아야. 너무 형부한테 살가워. 꼭 남편 뺏으려는 여자처럼. 언니. 서아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소리쳤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심한 말을 해? 심한 말인가?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너희 둘. 요즘 좀 이상해. 아주 많이. 은주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는 지환과 서아, 단둘만 남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지환은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이야. 그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서아는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기묘한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지환은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취해야만 했다. 취하지 않고서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서아가 들어왔다. 얘기 좀 해요? 형부, 나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언니 때문에 그래요. 언니가 한 말 때문에 무서워진 거예요. 그녀는 그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아 단숨에 들이켰다. 이제 와서 무서워하면 어떡해요. 시작할 때부터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각오난 이런 것까지 각오한 적 없어. 그럼 뭘 각오했는데요? 그냥 들키지 않고 즐기기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 지화는 그 단어가 낯설고 두려웠다. 그들 사이에 있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우린 사랑 같은 게 아니야. 그냥 실수였을 뿐이라고. 그가 내뱉은 말은 그 자신에게 하는 변명이기도 했다. 그의 말에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가까이 다가와 그의 눈을 노려보며 속삭였다. 실수. 그럼 지난 밤들은 다 뭐였는데? 내 품에 안겨서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건 누구였는데? 그건 형부.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 무서워요? 언니도 무섭고? 세상 사람들 시선도 무서워. 하지만 형부를 잃는 게 제일 무서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무기였다. 언니가 다 알아도 괜찮아. 다 들켜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마. 제발.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흐느꼈다. 지화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쪽에서는 아내의 차가운 의심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아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마음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도 버릴 수도 없었다. 그는 결국 또다시 그녀를 선택하고 말았다. 그는 흐느끼는 그녀를 안아 일으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달콤한 키스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입맞춤이었다. 그들은 서재의 낡은 소파 위에서 서로를 가졌다. 창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서로의 불안을 잠재우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관계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함께 가라앉고 있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끔찍할 정도의 고요함을 동반한다. 아내 은주의 선전포고 이후 집 안에는 폭풍전야의 무거운 평온이 감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지환과 서아를 추궁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두 사람을 관찰할 뿐이었다. 그 침묵은 1000마디의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지화는 하루하루가 고문이었다. 그는 아내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매일같이 야근을 핑계로 밤늦게 귀가했다. 하지만 집을 피한다고 해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핸드폰은 서아의 집요한 문자 메시지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언니가 오늘 나한테 저녁 먹자고 했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형부. 나 무서워.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대로 끝나는 거야. 대답 좀 해봐. 그는 어떤 문자에도 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기를. 그래서 에어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아침이 와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아내 은주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미용실에 다녀온 듯 머리를 단정하게 매만졌고 평소에는 잘 입지 않던 세련된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좀 늦어. 그녀는 현관을 나서며 지환에게 말했다. 서아랑은 내일 얘기할 테니 너희 둘이 저녁 챙겨 먹어. 그녀는 서아와의 약속을 하루 미뤘다. 그것은 마지막 배려처럼 들렸지만 지환은 알았다. 그것은 그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파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지. 아내가 떠나고 집 안에는 다시 그와 서아 단둘만 남았다. 하지만 이전의 은밀한 설렘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숨 막히는 긴장감과 절망만이 감돌았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문을 잠갔다. 그녀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서아에게서 온 문자였다. 우리 처음 그날 기억나세요? 형부차 안에서. 창문에 김이 서리던 그날이요. 그 한 문장에 지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은 그녀가 이혼 후 처음으로 그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던 날이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그의 차 안에서 비를 피하던 두 사람.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창은 입김으로 뿌옇게 흐려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들의 첫 번째 위험한 교감. 그녀는 바로 그 순간을 끄집어낸 것이다. 그것은 질문이었다. 우리의 시작을, 당신을 흔들었던 그 순수한 설렘을 기억하느냐고. 이 모든 것을 이대로 끝낼 것이냐고. 지환은 고통스러웠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차가운 경고와 서아의 애절한 유혹이 치열하게 싸웠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하지만 그는 차마 그녀를 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를 버리는 것은 지난 몇 달간 자신을 살아있게 했던 유일한 온기를 자신의 손으로 꺼뜨리는 것과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의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것은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한 문장이었다. 오늘 밤 딱 한 번만. 그날 밤 지환은 아내가 나간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다. 서아는 거실 소파에 인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그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마지막 밀회는 처절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은 없었다. 오직 서로의 몸을 탐하며 마지막을 확인하려는 듯한 절박함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슬픔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짐승처럼 서로를 물고 핥았다.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다시 핥아주며 파괴적인 쾌락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지환은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내일 아침이 밝으면 자신은 다시 아내의 남편으로. 그녀는 처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때 그의 품에 안겨있던 서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너무나도 잔인한 질문을 던졌다. 형부. 조금 뒤에, 아니, 내일 저녁에 언니랑 밥 먹을 때 제가 어떤 얼굴로 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 순간 지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쾌락의 여운으로 뜨거웠던 그의 몸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녀의 질문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얼음 송곳과도 같았다니.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그들이 마주해야 할 비참한 현실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서아의 어떤 면을 보고 사랑에 빠졌던 것인지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순수한 영혼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악마인가? 그는 그녀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마치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부서지기 직전의 돛담배처럼 서로의 몸에 의지하듯이 그는 깨달았다.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강 저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함께 동반 추락하는 파멸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내 은주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그녀는 지환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차렸고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분노나 오늘의 결의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그 평온함이 지환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오늘 서아랑 저녁 먹기로 했어. 당신은 오늘 약속 있다고 했지. 늦게 들어와. 그녀는 현관을 나서는 그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사형 집행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는 사형수의 명령. 지환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초조하게 시계만 쳐다보았다. 저녁 7시. 지금쯤이면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을 시간이었다. 그는 심판대 위에 오른 죄수처럼 그의 운명이 결정될 그 시간을 공포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끝나고 마침내 폭풍의 눈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심판의 장소는 집이 아니었다. 아내 은주는 일산의 한적한 동네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의 별실을 예약했다. 외부의 소음과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하고 정갈한 공간. 그곳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죄인을 신문하기 위한 취조실에 가까웠다. 서아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했다. 곧이어 은주가 들어왔다. 어제와 같은 우아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지워져 있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먼저 와 있었네. 은주는 자리에 앉으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아는 손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은주는 창밖의 대나무 숲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하나씩 들어왔다. 궁중 요리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음식들이었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수저를 들려 하지 않았다. 언니, 서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할 얘기라는 게 뭐야? 은주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서아를 똑바로 쳐다보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너 어렸을 때 생각난다. 엄마 돌아가시고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살았을 때 넌 늘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녔지. 내가 입던 옷, 내가 쓰던 가방, 심지어 내가 좋아하던 남자애까지. 넌 늘 내가 가진 걸 부러워했고 또 탐냈어. 안 그러니? 그게 지금 할 얘기야? 넌 그때랑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서아야. 넌 지금도 내가 가진 걸 탐내고 있잖아. 내 남편을.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 말도 안 돼. 말이 안 될까? 은주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열어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곱게 접힌 실크 스카프였다. 서아가 지난 겨울 언니에게 생일 선물로 받았던 바로 그 스카프. 며칠 전에. 네, 형부 서재에서 이걸 봤어. 이건 내가 너한테 사준 건데. 왜 네 형부 방에 있었을까? 세아의 동공과 지진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다. 그건 형부가 목이 춥다고 하셔서 내가 잠깐 빌려드렸던 거야. 그래. 은주는 차갑게 웃었다. 근데 말이야. 이 스카프 아직 택도 안 뗀 새 제품이었어. 네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런데 이걸 빌려줬다고. 목이 추운 사람한테 택도 안 뗀 스카프를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변명은 무의미했다. 서아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방어막이 걷히고 두려움과 수치심이 드러났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울먹이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내일 아침까지 내 집에서 내 짐 전부 빼. 그리고 다시는 내 남편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내 눈에 띄거나 연락하는 날엔 나 너랑 박지환 둘 다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알아들었니? 그것은 자비 없는 사형 선고였다. 같은 시간 박지환은 회사가 있는 여의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핸드폰에 쏠려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서 혹은 서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다. 권태로운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그는 그저 그 돌멩이가 만든 작은 파문을 즐기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파문은 걷잡을 수 없는 해일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후회했다. 하지만 무엇을 후회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서아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내를 속인 것을 후회해야 하는가? 혹은 그저 이 모든 상황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닌 자기 자신을 혐오해야 하는가?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는 결심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자고. 서아를 정리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자고.
설령 아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그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그 결심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그는 불을 켜려다 멈칫했다.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내 은주였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앉아 현관에 서 있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술 마셨네. 아내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얘기는 다 끝난 거야.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박지환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텅 빈 허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내의 그런 눈을 난생 처음 보았다. 그가 아내에게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세화의 방문이 열렸다. 서아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소파 옆에 서 있는 언니를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다. 그리고는 곧장 지환에게로 걸어왔다. 그녀는 그의 앞에서, 그의 아내가 보는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듯 그를 올려다보았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형부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나를 버린다면 나는 여기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당신과 함께 죽겠다는. 지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앞에는 무릎 꿇은 처제가, 그의 뒤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아내가 서 있었다. 그는 인생 최악의, 그리고 가장 비참한 심판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잘못된 사랑이 만들어낸 끔찍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연극의 결말에는 그 어떤 해피엔딩도 존재하지 않을 터였다. 시간이 멈췄다. 거실의 낡은 괴종식의 초침 소리만이 세 사람의 멈춰버린 시간 위를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박지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처제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25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배신당한 아내가 서 있었다. 그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모두의 예상을 깬 것은 아내 은주였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무릎 꿇은 동생과 굳어버린 남편이 만들어낸 비참하고 희극적인 풍경을 마치 재미없는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단 한마디를 남겼다. 내일 아침에 얘기해.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은주가 사라지자 서아는 잡고 있던 지환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지환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내의 침묵은 1000번의 채찍질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마지막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이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지옥 같은 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혹은 저주처럼
태양은 다시 떠올랐다. 지환이 뜬 눈으로 밤을 새 세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에 진동했다. 은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 서 있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모두 꿈이었다는 듯이 서아도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식탁에 앉았다. 그렇게 세 사람의 마지막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오직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들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주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세어아야. 응, 언니. 오늘 중으로 짐 싸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어기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 새 직장 사람들, 아니 온 세상이 알게 될 줄 알아. 서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역할은 끝난 것이다. 은주는 시선을 지환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터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이야. 투명인간이라고?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나한테 말도 걸지 말고 내 몸에 손도 대지 마.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빨아주는 옷 입고 그냥 숨만 쉬고 살아. 알아들었어. 그것은 이혼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 서서히 말려주길 작정이었다. 그날 이후 집은 고요한 지옥이 되었다. 서아는 그날 오후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떠났다. 그녀는 떠나기 전 지환의 서재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를 밀어 넣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아내의 침묵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존재를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환은 미칠 것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아내의 방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 시간이 약처럼 혹은 독처럼 흘러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환은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주가 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나, 오늘 친구들 만나서 좀 늦어. 저녁 챙겨 먹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것은 분명 대화의 시작이었다. 지환은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그녀의 마음이 조금은 풀린 것일까. 아내가 외출하고 그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형부. 서아였다. 어떻게? 내 번호는? 상관없잖아. 나 지금 형부 집 앞이야. 딱 5분만. 얼굴만 보고 갈게.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지환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안 된다. 이것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현관문을 열었다. 서아가 서 있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왜 왔어? 보고 싶어서.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그녀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지화는 그녀를 밀어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그는 또다시 그녀의 눈물에, 그녀의 온기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들어가도 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모든 것을 끝장낼 마지막 방아쇠가 될 줄도 모른 채 그들은 미친 듯이 서로를 탐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 순간이 지나면 영원히 서로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사는 쾌락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들이 서로의 몸에 얽혀 있던 바로 그 순간, 그의 핸드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였다. 생각보다 일찍 들어갈 것 같아. 거의 다 왔어. 그 한 문장에 심장이 멈췄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서아를 밀쳐냈다. 왜 그래? 아내가 오고 있어. 거의 다 왔대. 세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지화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었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자신의 미친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건 분명히 멈춰야 한다. 누군가 다치기 전에, 모두 무너지기 전에. 하지만 그는 이미 멈출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다. 바로 그때였다. 현관 디지털 도어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그들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고요한 집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